네, 안녕하세요. 이현주입니다. 지난 목요일 언중유골 라이브 방송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언중유골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로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 트럼프 시대에 대한민국이 나갈 길이라는 주제로 외교, 안보, 통상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분들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오겠습니다. 보시면 뭐 다 아시겠지만 네, 국제정세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이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 어르신이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통일부에서 일을 하기는 했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제가 학부, 석사과정, 박사과정 전부 국제정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외교 안보에 대해서도 학문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는 뭐 자격이 있다는 것을 먼저 좀 분명히 말씀드려야. 그렇죠. 충분하시죠. 그럼요. 네네네.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통일 문제, 외교부에서 특히 그래. 당신 통일부에 있었던 사람이 뭐 외교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내가 모르는 모양인데 내가 외교학과를 학부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다 국제정치학 공부한 사람이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어. 그걸 잘 모르네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원래 이게 북한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부를 하려면요. 그게 한 석박사 이렇게 하고 하려면 그 국제정치학 기본을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국제정치 네. 큰 틀 속에서 이 어떻게 북한이 움직이고 그럼요. 북중 관계, 북러 관계, 북미 관계, 북일 관계가 어떻게 풀려나가는 걸 알아야 우리가 어디를 때릴 것인가. 그 어떻게 그렇죠. 북한을 관리할 것인가 하는 대책이 나오죠. 네네. 북한만 가지고는 안 돼. 네. 그거 굉장히 무식한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방 안보 분야의 최고 전문가, 그리고 가장 훌륭한 달변가이신 김종대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아까 장관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사람들이 그냥 법률가이고 그 다음에 기업인 출신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조금은 국제 정치에 조금은 많이 하셨죠? 네, 그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4년 동안 놀면서 네, 그래서 북한학 박사 네, 논문을 못 썼습니다. 근데 아직도 못 썼습니다. 네, 바쁘다 보니까요. 근데 어쨌든 수료를 해서 국제정치학 이런 거 기본으로 다 그걸 들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미국의 국제정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 외교에 대해 미국 외교가 기본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이 기본적인 얼개는 다 공부를 하잖아요. 조금 배운 거지만 그걸 좀 쓸 일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곧 생길 겁니다. 네. 앞으로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 최고위원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그리고 또 외교나 국방 분야 쪽에 상임위원장을 지금 국민의힘 쪽에다 주어버리는 관계로. 그러니까요. 이쪽 외교통일위원장을 하거나 뭐 국방위원장을 했으면 잘하실 텐데. 아쉽긴 장관님이 하죠. 아주 강건하셨는데, 네.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 통상 쪽도 관심이 많아서 제가 또 연수원 때 통상학회 했었거든요. 근데 통상도 관심이 많아서 산자위원장도 제가 희망을 했는데 그것도 또 저쪽으로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 안 됐어요. 어쨌든 그 덕분에 제가 최고위원 출마를 할 수 있게 돼서 네. 전화위복이 됐어요. 네, 네. 아이고, 뭐 어쨌든 저희도 항상 흥미있게 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은 지금 녹화를 이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틀 전에 하고 있어서요. 이걸 보실 때쯤 되면 아마 트럼프 이게 출범하고 나서 이제 볼 텐데. 엄숙히 선서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도우소서. 축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귀환 앞두고 전 세계가 다시 시작될 미국 우선주의, 뭐 자국 중심주의 이런 파장을 우려하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그 관세 부과 때문에 이번 주에도 그렇고 지난 주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 많이 만났는데요. 근데 관세 이런 거 걱정을 엄청 많이 하고 있고 이 미국만 혼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전부 다 나머지 나라들은 전전긍긍 뭐 이런 분위기인데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에 더해서 제일 걱정되는 게 주한미군 항상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주한미군의 문제, 방위비체 협상 이런 문제들도 있고 한데요. 트럼프 2.0 시대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리스크 일단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전반적으로 한번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그 트럼프의 뭐 일기 때도 그 얘기를 많이 했지만 특히 이번 2기 출범 전에 선거운동할 때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얘기를 강조를 하고 지금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는 대목은 우선 첫째가 중국을 찍어 누르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그 세계적인 패권을 유지해 나가는데 도전을 하는 나라가 딱 하나 지금 중국이에요. 중국의 도전을 찍어 눌러서 미국이 계속 그러니까 only one 슈퍼파워로서 남아있겠다고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는데 사실은 미국의 힘이 빠졌다는 반증이거든 그게. 어게인이라는 단어에서 어게인이라는 그 말 속에는 미국의 힘이 많이 빠졌다. 다시 좀 살려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로서는 지금 그 미국의 그런 마가에 무조건 따라갈 수만 없는 것이 우리도 지금 뭐 10위권의 경제 대국에다가 6위권의 6위가 아니라 5위가 됐대요. 미로, 중, 인, 한. 그 다음에 영국이 돼요. 군사력이. 국방비 기준으로 말씀. 국방비. 예. 그 군사 대국이고 경제 대국인데 이 군사 대국이자 경제 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해 가면서 국가의 위신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면은 이 중국과의 관계를 바이든 정부, 윤석열 정부 시기와는 다른 쪽에서 지금 풀어 나가야 됩니다. 최상목 경제 수석 할 때 그랬나요? 그때입니다. 그 탈중국 발언. 탈중국 발언. 그거는 정말 자살골 중에 자살골이었었어요. 무슨 뭐 대통령이 시킨다고 그렇게 뭐 그런 건 난 물론 직업 관료라는 게 뭐 영혼이 없다고 그러지만은 그거 나는 참 큰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새 정부 어차피 지금 앞으로 한 두세 달 후에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새 정부에서는 이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에 얽매이지 말고 한국의 독자적인 이 외교적 위상 말하자면 대미 관계는 그대로 끌고 가고 대중 관계도 한중 관계도 복원을 하는 그런 식의 외교를 전개해야 되고 민주당이 집권하고 싶으면 그 부분의 그 전략이라고 그럴까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아주 통찰력 있으신 말씀이신데. 네. 예, 한번 좀 전체적인 조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IMF를 겪고 올해가 28년째입니다. 97년에 겪었죠. 그러니까 28년째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강요받은 것은 무엇이었냐? 네. 개방하고 세계화되라는 얘기였어요. 아,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때가 글로벌 1997년, 그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글로벌 기준에 맞춰 기업은 자체 구조 조정을 해야 됐고, 좀비 기업은 퇴출시켜야 됐고, 글로벌 경쟁 사회에 맞게 가라는 건데 이 자체는 공포였습니다. 불안이자 공포고 뼈아픈 자기 희생이고 살을 깎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적인 그 전환을 이뤄내서 지난 30년을 너무나 우리는 그 많은 과실을 따먹었고, 그렇죠. 혜택을 많이 받죠, 또 사실은. 동서냉전의 해체와 맞물리면서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나라였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 반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MF 전후로 그 우리한테 가해졌던 세계화와 개방의 압력이 이제는 반대되는 어떤 저 압력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관세가 높아지고 트럼프 시대 다시 보호무역주의가 창궐하고 이러면서 그 한국도 거기에 맞춰서 적응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30년 만에 역방향의 압력을 받기 시작을 해서 네. 이제는 또 여기에 적응해야 되는데 이것도 공포입니다. 아, 이건 더 공포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 장관님께서 우리가 세계 5위의 군사력 또 12위권의 그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는 거는
세계화 시대에 적응을 잘해서 그 전환을 잘해서 됐는데 이렇게 어떤 가장 우리한테는 좋은 체제가 이제는 무너지고 국가 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장벽이 세워진다. 그러면 여기에 또 적응을 해야 되는 일종의 어떤 체질 전환의 압력을 받고 있는 거고 네. 이런 두 가지 30년 만에 불어닥친 정반대의 바람을 맞이해서 이 대한민국이 이걸 견뎌내고 그 파고를 넘어서 이제는 앞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트럼프 2.0 시대를 넘어가지고 이거는 세계의 어떤 그 대순환 주기에 또 하나의 어떤 그 분기점에 서 있는 매우 중차대한 시점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서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트럼프만의 문제가 아니고 말하자면 그 전에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시절에 제가 이제 대통령 비서실에 좀 일을 했는데 네. 그때는 OECD 가입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어요. 그랬었죠. 욕도 많이 먹었고 네, 그걸로. 네. 그리고 이제 그 세계화를 처음엔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해서 받았었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세계화를 그냥 SE, GYE, WHA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식으로까지 하면서 OECD 가입을 서둘렀었어요. 그때는 그게 국가 목표였었어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그때 그렇게 해서 한 2001년에 또 중국도 WTO 가입도 하고.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덕을 봤지 이제 그때 세계화 덕을 봤는데 세계 덕을 봐서 경제 대국이 되고 부국 강병의 원리에 입각해서 군사 대국이 됐는데 되고 나니까 이게 파도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바뀐 그러니까요. 겁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주도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거 그렇게 세계화를 했더니 이게 자국의 일자리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업들이 다 생산 기지를 다 그죠? 외국으로. 아시아로 이렇게 다 옮겨가고 그리고 자국의 노동자들 일자리가 없어지고 제가 놀라운 얘기가 그 1970년대로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미국의 노동자들의 그러니까 생산직 노동자들의 실질적 평균 임금이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경제는 성장해도 네. 임금은 정체돼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중산층 특히 이 노동자들 중하층 또는 중산층 노동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분개할 일인 거죠. 근데 그게 좀 이해는 가요. 그 나라의 내부 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렇게 글로벌리제이션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도를 하면서 이게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그동안 세계화에 엄청 잘 적응하고 또 한국은 그런 자유무역이나 세계화가 굉장히 잘 맞는 나라잖아요. 가장 혜택받은 나라였죠. 또 한쪽에서 중국이 이 개방개혁을 시작한 뒤에 중국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중국 경제 규모가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 속담에 참깨가 100만 번을 굴러도 호박이 한 번 뒹구는 것만큼 안 된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인구가 14억이 되는 나라가 또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해가지고 원가가 낮은 물건을 만들어내서 수출하기 시작하니까 원자재 많겠다. 우리 같은 나라, 외국에서 원자재를 사다가 물건을 새로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팔아먹는 나라들이 그 사이에 껴가지고 더 이상 크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다시 좀 이 파도의 방향이 바뀌는데 2010년에 중국이 GDP 규모 면에서 미국 다음으로 G2로 올라서 버립니다. G2가 됐죠. 네. 일본을 그때 앞지었죠. 일본을 앞서갔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중국의 GDP 총액이 미국 GDP 총액의 40%가 됐었어요. 2010년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미국 GDP 총액과 중국 GDP 총액 규모가 그 차이가 점점 좁혀져 가지고 지금 거의 70%까지 지금 육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지금 구매력으로는 역전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몸이 닳았어요. 한편 중국으로서는 어떤 그 꿈을 가지고 있냐면 그 이제 시진핑 말은 중국몽인데 중국몽은 뭐냐면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100년이 되는 2049년이 되면 GDP 총액 면에서 중국의 GDP가 미국을 앞지른다. GDP 총액 규모 면에서 그렇게 커지면은 거긴 또 그 공산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국방력이 마음대로 그냥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리적으로 붙어 있는 우리는
제일 가까이 있는 사실은 부자 나라예요. 네. 정치적으로는 미국에 가깝지만은 정치 외교적으로는 지정학적으로는 중국에 제일 가까운 나라고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제일 가까운 그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일본만 해도 지금 한참 떨어져 있고 이런 나라가 지금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외치고 나는 트럼프 정부 이기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스탠스로 이 외교를 해 나가야 될지 이거 잘못하다가는 미국한테 따개를 맞고 또 잘못하다가는 중국한테 따개를 맞다 보면은 양쪽에서 잘못하면 이거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다. 완전히 골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IMF 때도 이런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네, 네, 그 네. 당시에도 야 우리가 이제 미지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그 YS 때까지 관치 경제에 물든 그렇죠. 나라입니다. 네네. 그리고 보호무역과 관치 경제에 물든 나라가 글로벌 기준에 맞추라고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까? 네, 네. 근데 그 감정을 똑같이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그래 미국에서 뺨 맞고 두렵죠. 중국에서 채일 수 있다. 그 당시에도 미지의 세계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당차게 나가면서 중진국 함정에서 탈피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기에는 일단은 우리한테는 한 2년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년? 예. 그게 왜 그러냐? 어떻게 2년, 왜 2년이죠? IMF 30년이 이제 2027년입니다. 아.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이제 보호무역주의 장벽이 세워지고 마치 2차 대전 직전에 대공황 때 같이 막 이렇게 세계 질서가 급변하면서 전쟁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와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이 글로벌 공급망이 아무리 인위적으로 개편을 하려고 해도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복잡한 어떤 신경혈관망 같이 얽혀져 가지고 이걸 반도체만 하더라도 어느 수준에선 중국을 퇴출시키고 어느 수준에서는 뭐 포함시키고 네. 이게 구별이 안 되거든요. 네. 이게 복잡한 아주 그 초정밀한 외과 수술 같은 네. 기술이 필요한 네. 게 저 공급망 재편인데 네. 근데 사실은 미국도 이제 중국을 퇴출시키겠다고 그러지만은 이 글로벌 어떤 공급망에서 수없이 이루어지는 거래와 상호 의존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구조차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걸 뭘로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걸 폭력적으로 했다간 대재앙이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트럼프는 방향을 세워서 공급망을 분리하겠다. 이제 탈중국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거를 조정하는 거는 대공황 시절 같이 막 그때 관세 막 50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500%까지 올라갔어요. 500%까지 올라갔죠. 그래가지고 일본이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고 불량국가로 변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이제 사악한 침략국가로 변한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대공황 전에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7%인데 네. 30년대 말에 1%로 떨어지고 1년에 2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주고 쳐들어가고 중일 전쟁이 이걸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 다음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는 일종의 어떤 자기 생존의 몸부림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폭력적인 어떤 그 디커플링이 지금은 그렇게 말로는 가능하지 않고 네, 너무 세계가 신경과 혈관망처럼 얽혀 있어가지고 네. 일순간에 일도 양단식으로 분리가 안 된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네. 이런 새로운 질서로 하루아침에 넘어가는 것보다도 그 과정에서 오는 엄청난 불안과 혼란. 불안과 혼란. 그 다음에 불안과 그것이 혼란. 말과 행동의 불일치. 이런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일기 때도 중국을 엄청나게 때리고 관세 폭탄을 터뜨리지 않았어요. 그렇지. 네. 막 3천억 달러, 뭐 그렇지. 6천억 네. 달러 터뜨렸는데 그때 이런 걸 터뜨리면서 뒤로는 협상을 했습니다. 네. 중국하고. 뭐 그 사람 이제 비즈니스맨이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네. 다분히 어떤 그 폭력적이고 약탈적인 모양을 취하지만은 뒤로는 거래를 한다. 네. 이런 행태로 이제 갔기 때문에 미중 관계가 파국으로 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는 물론 환경이 많이 달라졌지만 더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강대국 간의 거래가 싹트고 물밑 협상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거. 네. 이럴 때 우리도
분명하게 이런 것들을 통찰하고 네. 또 참여하고 일부는 주도할 수 있는 네. 이런 어떤 태세를 갖추는 게 앞으로 2년간 너무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국도 지금 중국을 때리는 척하면서 뒤로는 다 그 거래를 하고 장사를 하잖아요. 네. 일본도 지금 그 바이든 정부 시절에 그 미국이 지금 중국 때리기를 할 때 중국과 디커플링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디리스킹 쪽으로 양다리 외교를 했단 말이에요. 미국 말 잘 듣는 유럽 국가들도 미국의 그 대중국 압박 정책에 동조하면서도 프랑스 대통령도 뭐 가서 시진핑 만나고 독일 총리도 시진핑 만나고 댕기면서 결국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뭐 다른 말로 하면 양다리 외교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지금 그 양다리 외교를 마치 비도덕적인 것처럼 생각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이념적으로 글쎄. 보세요. 외교라는 건 기본적으로 원래 양다리죠. 그럼 양다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줄타기, 그래서 줄타기. 나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좀 말이 안 되는 성립되지 않는 용어가 하나 생겼어요. 가치 외교. 가치 외교. 근데 외교를 가치 지향적으로 하는 그 외교가 어디 있습니까? 외교라는 건 장사하고 똑같아가지고 남는 쪽으로 파는 거예요, 물건을. 싼 물건 사서 비싼 데다 비싸게 팔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미국도 다 그렇게 했고, 뭐 영국, 프랑스 뭐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국의 국가 이익을 계속 키워나갔던 식의 외교를 우리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몇 년 동안에 외교를 완전히 가치 외교라는 식으로 세팅을 해놔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관중 정서를 키웠어요, 결과적으로. 특히 이번 계엄 정국에서 더 심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새 정부가 들어설 때 민주당 정부는 정말 처음부터 외교는 자국 중심, 외교는 자국 그다음에 중심, 이제 이익 중심, 국익 중심. 국익 네.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걸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돼요. 미리부터 외교는 이게 가치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네.